정치오늘 시작합니다. 김경진, 김유정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야 모두 인천으로 갔습니다.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수도권이 가장 격전지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수도권 선거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이제 직전에 대선 후보였죠. 네네. 그리고 표 차이도 얼마 안 났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를 잡아가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반면에 국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상대 우리 국힘 소속의 후보하고 이게 지지율 표 차이가 예상외로 별로 안 나요, 보면. 9.9%밖에 안 나는 거예요, 보면. 그게 분당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좁혀진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거 해볼 만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국힘 지지율도 높고 대통령 임기 초반이니까 윤석열 정부 도와주기 위해서 여당에 투표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인 정서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게 검수완박 입법을 하면서 국민들에 의해서 상당한 어떤 거부감도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한테 있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좁아지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재명 꺾을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 선거 완승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국힘 쪽에서는 깔려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불을 확 붙여야 된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겹치면서 인천에 지금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는 인천에 것 같다. 포커스가 맞춰지고. 네. 말씀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양 당이 모두 이제 소위 텃밭이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김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 출마를 함으로써 태풍의 핵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에서 불을 지펴서 경기도 또 수도권 또 충남, 강원 공략한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인천에 그 출정식을 한 거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불을 붙이는데 분업을 하는데 아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뭐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 뭐 수치에 연연할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 리얼미터에서 조사에서 나온 걸 보면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기대에 지금 조금은 못 미치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한 직후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네. 그리고 재보궐선거는 아무래도 흐름이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현실이죠. 민주당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다만 지난 선거에서 분당 갑을 봤을 때요. 김병관 후보가 김은혜 당시 후보하고 거의 0.7? 지금 대선 그 격차 정도로 네네. 해서 석패를 했었잖아요. 지난 총선에서. 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안철수 후보하고 김병관 후보 격차를 보면 굉장한 격차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였고 그렇지만 불리한 여건에서 저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뚜껑은 열어봐야지 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저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사실 이번 선거가 뭐 말씀하셨지만 20여일 만에 지금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권 초반에 전국의 흐름의 향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여당의 국정 안정론이냐 아니면은 그 야당의 정권 견제론이냐 어느 쪽에 좀 더 힘이 실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좀 하세요? 지금 최소한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민심을 읽는다면 대체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국정 지지도가 계속해서 초창기 출발할 때 워낙 낮았으니까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위에서 봐야 될 대목이 정당 지지도. 네. 지금 국힘 같은 경우는 거의 최상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례 없는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과 격차가 대략 한 뭐 10% 넘게 나는 수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권을 안정시켜야 되겠고 국정을 안정시켜야겠다. 이런 게 국민들의 마음속에 훨씬 더 있지 않느냐. 특히 최근에 이제 검수완박 입법이나 또는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 과정이라든지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준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 같은 경우는 안정론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정권 초기에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랄지 기대감이랄지 그런 것들은 보통 한 7, 80%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겨우 올라간 것이 한 50% 조금 남짓되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낮은 수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죠. 이제 저희가 뭐 유례 없이 탄핵 이후에 또 이 선거가 5월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3월 선거였기 때문에 지금 연달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또 이런 또 그 유례없는 일을 또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정권에 유리하고 민주당에는 정말 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인 게 현실이죠.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정부 출범하고 한 3주 만에 이루어진 선거긴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긴 인수위를 거쳤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또 그 국민 민심을 잃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정권 견제할 것이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는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달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정권 교체라는 그 국민의 열방에 부응해서 이제 바뀐 것인데 당시의 대선 때 그 국민들의 마음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바꾸고 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정권 교체 열망이 또 컸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바꾸고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가. 이게 과연 민심에 부응하는 그 행태들인가.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견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정권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에게 힘을 실어줄 부분이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 13일간의 이 혈전에 돌입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여야 모두 다 총력전을 펼칠 테고 13일 뭐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총력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저 김유정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민주당이 이제 전기철도 공항 이 민영화 반대 공세를 되게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SNS도 적극 활용을 하시고 이재명 후보도 네. 올리시고.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계획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 이러는데 그거는 그 이제는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서실장께 우선 그 질문을 하시고 확답을 받아야 되는 게 우선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신 거잖아요. 인천공항 40% 지분 뭐 민간에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상 민영화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는 그 여파가 국민들에게 민심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지대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상 펄쩍 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먼저 얘기를 꺼낸 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그게 개인의 그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서실장이 개인의 소신껏 얘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와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 윤석열 정부는 MB 정권 시즌2라고 얘기할 만큼 그 이명박 정부의 그 인적 구성원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또 드러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에도 민영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또 법안도 있었고. 그래서 그 법안을 또 지금 유정복 그 후보가 또 같이 했던 거 아닙니까? 발의를. 그러니까 사실은 인천 선거와도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 민영화하면 안 된다는 거 또 국민에게 또 이 서민에게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비서실장이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 이거 근거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반문하고 싶은 거죠.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철도나 수도나 이런 국가기관사로 중요한 것들은 사실상 민영화로 가려고 군불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반대다 이렇게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제2의 광우병 사태 같은 선동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동이죠 뭐. 아니 윤석열 후보가 대선 시절에 아니 민영화 자체가 무슨 절대 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적인 정책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대선 시절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우리 민영화 하겠다. 한 전기가 됐든 뭐 인천공항이 됐든 그런 얘기 공약으로 내세운 거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인수위 끝나고 나서 국정과제 하면서 그거 하겠다. 네, 안 나왔죠. 없잖아요. 이게 어디서 연원이 됐냐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책을 썼는데 책인지 논문인지 자기가 학자로서 또는 행정가로서 내가 국가 운영을 맡게 되면 이런 민영화의 작업을 일정 지분을 판매하고 싶은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정책적인 생각과 소신을 밝힌 거예요. 책과 논문에서. 근데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물어봤어요. 자, 당신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어요. 당신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건 내 소신이다. 그럼 김대기 그건 개인의 소신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거 아니? 이게 지금 비서실장의 정부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입니까? 비서실장이 그 전에 행정가로서 또는 학자로서 개인적인 소신을 정책적인 소신을 밝힌 것을 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윤석열 정부의 얘기인 것처럼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 괴담이잖아요. 광우병 괴담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을 뽑았습니까? 김대기를 뽑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보면.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이제 시청자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실장을 뽑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왜 그 민영화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비서실장을 발탁을 했으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공약한 바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정부에서 그렇게 소신을 밝히던지 비서실장이 그 내 개인 사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국회에서의 답변이.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뭐 한전이 지금 굉장히 부실하다. 공기업 부실 이런 얘기 꺼내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지금 군불대기 작업 아니냐. 그럼 다 서민 생계 부담인 것인데 국민들이 이걸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야당에선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문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기현 의원 아니, 말씀까지 듣고 넘어갈게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기 화면에 잘 나와 있네. 윤석열 정부 민영화 계획이 없다. 아니 민영화 하려고 한다면 지분을 팔려고 한다면 국회에서 저건 동의를 얻어야 될 사안들이거든요. 보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운영위 회의록을 한번 봐보세요. 질문을 한 내용, 그다음에 답변을 한 내용이 지금 김대기 개인 생각을 가지고 물어본 것인지 아니면 김대기가 대통령 비서실장 어떻게 보면 지휘에서 그런 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물어보고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인지 그 텍스트 보면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갑자기 지금 선거 국면에 무슨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비서실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할 거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 논리적인 비약입니까? 두 분이, 잠시 이 말씀을 하고 네네. 넘어갈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 설명하셨다고 하셨죠. 권성동 원내대표 말은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죠. 그럼 이틀 만에 약속한 것도 합의 번복하고 다시 파기한 말씀하시는 분을 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을 믿으라고 지금 여기서 하시는지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 탈원전 관련해가지고 또 태양광이라든지 전력과 관련된 산업 정책을 대단히 잘못해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지금 재작년부터 한전이 분기별로 지금 1년에 적자가 10조 이상씩 나고 있어요. 그걸 고스란히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는 좀 제발 부끄러운 줄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딱 듣고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더 할 볼게요. 얘기 있습니다만 네. 뭐 시청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충분히 들으셔서 네.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내일 본회의잖아요. 오후 4시에 본회의를 해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사실은 언론들은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야 모두 다 이제 그게 아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게도 얘기는 합니다만 이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좀 맞물려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서 보내는 시각인데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말 정말 어려운 예측인데요. 네. 저는 우선 그 예측에 앞서서 저는 그동안 굉장히 소신껏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해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2, 3일 동안 일련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 야당이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또 제대로 이 국민을 위해서도 올바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 통합과 의회주의를 외쳤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한동훈 후보자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의회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그냥 회식주의자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1년의 그 임명한 이후에 또 이제 검찰 인사나 이런 과정을 쭉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오늘 전격적인 동시다발의 압수수색과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정말 문제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저는 그래서 1년에 지금 2, 3일간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만약에 원내에 있었다면 여태까지 먹었던 마음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태껏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인준에 이제 반대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아마 일련의 상황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그 원로분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네. 또 이재명 지금 그 위원장도 아마 비슷한 뉘앙스로 조금 네네. 뭐 어렵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일 의총에서 각자 판단을 의원 개별로 판단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나올 거 아니면 당론이 모일까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아무래도 당론이 모여야 된다고 모여야 생각합니다. 된다. 네, 직전에 이제 그 의총을 하겠죠. 2시 본회의니까 당론을 모아서 저는 이번에 제대로 초선과 재선들은 지금 야당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야성을 회복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브레이크를 한 번쯤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어떻게 저야 뭐 예상하십니까? 민주당 일이니까 모르죠. 아니, 그래도 어찌됐든 내일 본회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뭐 어찌됐든 총리 공백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외통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부결하려면 초창기에 뭐 제가 볼 때는 부결할 논리는 단 1도 없지만 그래도 부결을 하려고 본인들의 논리에 충실한다고 한다면 초창기에 한덕수 후보자의 가부만 가지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괜한 쓸데없는 무슨 연계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기를 해버렸고 이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 자체가 이 부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적인 발목 잡기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얼마나 마음이 지금 쫄리겠습니까? 혹여 저거 부결되면 나 진짜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눈치가.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부결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부결할래야 부결할 만한 흠결이 없는 거죠. 한 번씩만 더 듣고 마무리할게요. 지방선거의 영향이 뭐 크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민주당의 전망은 어둡고 이제 얼마나 13일간 열심히 뛰느냐 그리고 이제 나라는 균형, 지방은 일꾼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네. 투표해야 이긴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대로 야당 다움을 발휘해야만 선거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원래는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잘하면 손목 잡고 함께 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똑바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심을 아는 국민들은 또 투표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제 검수완박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170석에 가까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지금 이게 폭력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지 거의 뭐 군사 독재에 버금가는 행태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아주 눈여겨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한동훈 후보자 얘기 드렸지만 손목 잡고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씀의 어떤 치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국정을 함께 협치나 협력할 생각은 1도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압수수색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그때 사실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기소할 때 검찰이 동부지검에서 똑같이 수사해서 기소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압력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 니들 김은경 장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나는 거 보고 나서 수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할 수 없이 멈춰놨던 수사 이제야 지금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김은경 장관 수사할 때 검찰이 똑같이 다 기소를 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여태까지 수사 누르고 압력을 행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일들이죠. 네. 네, 제가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누구도 수긍할 수 있는 인사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뭐죠?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면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문제 있다고 보고요. 야당이 비판하기 건 차치하더라도 내부의 목소리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특수부 후배들 중심으로 회전문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조직이 분열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또 이러려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배제된 검사들은 검수완박 이거 안 된다고 외쳤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떤 그 인사나 이런 내부의 그걸 두고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과연 이 내부의 많은 수많은 검사들이 이 부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했을 때 사표 내고 떠나는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 좋은데 윤석열 라인으로 인사하지 말아라. 그건 패착이다. 문제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의도가 없다. 야당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언어 도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이신 말씀 그냥 오늘 네. 하루 종일 그 같은 얘기 반복해서 해서 그만할라.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